지난 시간부터 예외 처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예외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뭔가 처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류를 발견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은 중단돼도 돼요. 어, 그래서 중단되면은 오류를 수정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오류가 발견되는 건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면 그 오류를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이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말고 어, 그 오류에 해당되지만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예외 처리들은 이제 요 위에 오류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배포 버전에서는 제거해도 됩니다. 성능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제거해도 되는데, 비정상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외 처리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배포한 그 버전에도 남아 있어야 되겠고, 그 남아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한테 알리고 사용자가 뭔가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든가 뭔가 그런 방법들을 해서 극복을 시켜줘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C++의 문법을 보면 throw, try, catch 이런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row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을 했을 때 코드에서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의 경우 모두 다 우리가 throw를 통해서 예외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예외들을 이제 발생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위에 거는 프로그램 오류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요 상황은 이제 배포 버전에서도 저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조금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서 뭔가 사용자한테 알리고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throw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던지는 요거를 우리는 예외 객체라고 그래요. 예외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될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객체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저기다가 저장해 가지고 예외가 처리하는 곳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예전인 것처럼 뭔가 반환값을 통해서 예외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예외를 처리한 곳으로 넘겨줄 수가 있죠. 저 예외 객체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객체니까 직접 정의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throw를 통해서 던질 수 있는 것에는 C++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을 던질 수 있는데, 예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어떤 그 제어의 흐름, if, control, 우리 함수 호출, 뭐 goto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그런 용도로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로우가 우리가 실행이 되면 그 예외가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스로우가 발생된 이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리턴 문을 만났을 때 함수는 종료할 거고요. 스로우를 만나도 종료를 할 거고요. 더 이상 실행을 할 문장이 없을 경우에도 함수는 종료가 돼야 되죠. 근데 함수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값을 리턴하는 걸로 종료가 돼야 되겠죠.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이고, 이렇게
스로우를 통해서 객체를 예외 객체를 전달하면 그 예외 객체는 얘를 호출한 그 상위 함수로 전달이 되겠고, 또 얘가 여기서 잡지 않으면 또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흐름 과정에서 이 예외를 잡는 어떤 코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그냥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도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종료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저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면 종료가 돼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로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나눠서 잡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일부 뭔가 처리해서 또다시 예외를 발생해서 또 상위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요 세 곳으로 제한이 되지만 그 제한이 뭔가 문제가 있는 제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로우를 해가지고 이게 오류를 발견하는 거 여기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잡아서 처리할 거면은 여기서 어딘가에 처리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부터 다시 재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시 시작되는 위치는 이 흐름상에 있는 위치에서 다시 시작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로를 할 때 이제 그 함수가 위에서 잡아주면은 프로그램은 종료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종료되는 건데, 함수가 종료될 때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해줍니다. 수로우도 비정상 종료되지만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해 주는 것들이 아니면 내가 수로우하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동적 할당을 했다. 그러면 반납을 해주고 스로우를 해주는 게 맞는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동적 할당하고 직접 반납을 하게 되면은 번거롭잖아요. 프로그래밍 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프로그래밍 이디엄 중에 하나가 RAI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ourc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통해서 짝 처리가 필요한 거. 그거는 객체를 통해서 생성자에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짝 처리는 어디서 해요? 그 객체의 소멸자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어떤 객체를 생성했는데 수로가 되면은 당연히 함수가 종료되면서 여기 있는 객체들에 대한 뭐가 불러져요? 소멸자가 불러질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 딜리트가 이루어지거나 뭐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클로즈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제왕의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는 짝 처리를 쉽게 해준다. 자연스럽게 해준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해줄 수가 있다. 어디서? 소멸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객체가 소멸될 때 그 필요한 마무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객체를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고, 그거를 우리가 RAI라는 이디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게 이제 객체 지향을 쓰는 또 하나의 이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스로우를 할 때 어떻게 스로우를 하냐면 값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로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객체를 여기서 동적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자, 객체를 여기서 생성해서 값으로 생성을 해요. 값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객체를 동적 생성하지 않고 그냥 값으로 생성을 해. 그럼 원래 그 객체는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그 객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은 어디예요? 이 함수의 스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 함수 스택에 있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객체를 그 예외 객체를 여기서 값으로 생성하면은 그 객체도 이 함수가 종료되면서 없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객체는 일반적인 객체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수명이 언제까지 존재를 하냐면 캐치해서 처리할 때까지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으로 생성을 해도 함수 수명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다.
특이하다. 특이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으로 던진 애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캐치해서 받아서 처리하냐면 참조로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참조로. 그래서 이제 C++에서는 throw는 value로 throw하고 catch는 reference로 받는 형태로 구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reference로 받는 이유는 이제 이 뒤에 보시면은 시스템 예외들이 객체 지향으로 상속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상속 관계로. 그러면 우리가 상위 타입의 어떤 예외로 캐치를 하면 그 캐치할 수 있는 예외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도 활용할 수 있고 상속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치는 이제 그 참조로 받아야 됩니다. 참조로. 그래서 이제 try catch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받는다. 문법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외 처리하는 문법. 그래서 이제 throw는 저런 식으로 값으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오류가 나는 상황 또는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사용자한테 알려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는 건 throw를 해가지고 예외 객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외 객체를 어딘가에서 받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문이 try catch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좌이체를 try catch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 계좌이체라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try catch를 하는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 계좌이체를 만든 함수를 해서 어떤 withdraw 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서 캐치하는 게 아니라 transfer를 호출한 곳에서 캐치를 보통 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문법을 설명드리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트라이절에서는 뭘 트라이절 안에 넣냐면 내가 실행해야 될 일반 문장들을 트라이절 안에 넣는 건데, 어떤 애들을 트라이절 안에 넣냐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얘들. 근데 그 예외에서 만약 예외가 발생하면 내가 잡아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try로 묶어주는 거고요. 이 try로 묶을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withdraw에서 문제가 되면은 deposit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면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try절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try절에 있는 문장들은 쭉 하나씩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럼 try절에 있는 나머지 문장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고 캐치절로 넘어옵니다. 캐치절로 넘어와서 요 트라이절 안에서 발생된 예외를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이 정의된 순서대로 잡으려고 시도를 해요. 첫 번째, insufficient fund인지를 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SED, invalid argument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개도 아니면은 예외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예외는 어떻게 될까? 자동적으로 또다시 상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try 캐치절을 만들 때 못 잡는 수도 있어요. 여기서 캐치절이 못 잡으면. 근데 만약에 항상 모든 예외를 다 잡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뭘 추가할 수 있냐면은 요 형태의 캐치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어떤 종류의 예외든지 여기서는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얘가 이제 스위치문에서 디폴트절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근데 스위치문은 가급적이면 디폴트절을 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얘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꼭 내가 잡아야 되는 것들만 잡도록 처리하면 되겠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에다가 무슨 뭐 이런 std, cout에서 이 왓을 출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넣어놓은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할 때 요걸 출력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실제적으로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잔액보다 큰 금액을 요청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이렇게 뭔가 화면에 출력하고 뭐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구현이 될 건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보통 이제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들은 wha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what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가 요런 그 예외를 처리할 때 준 문자열 있잖아요. 요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거야. 이 what은. 요 내용이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이 죽으면 요 문자열이 그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콘솔에. 예외가 발생했다. 요 문자열이 같이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 요 문자열이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줘야 돼요? 이 그 오류 메시지 예외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고, 아,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그 어떤 예외가, 뭔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또는 그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아, 여기서는 withdraw 안에서 일어난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외가 어디서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됐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류 발견의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오류를.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저 객체를, 그 예외 객체를 만들 때 문자열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은 저걸 캐치하지 않을 테니까 죽을 거고, 죽으면 이 문자열이 나올 거예요. 음수 또는 영금의 입금을 시도했다. 그럼 저 입금을 시도하고 저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은 withdraw밖에 없으면 withdraw에 뭔가 잘못된 인자가 들어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바를 배우면 좀 달라지는데, 자바는 저렇게 해서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으면 어떤 순서로 해서 예외가 발생됐는지를 쭉 보여줘요. 메인에서 뭘 부르고 뭘 부르고 뭘 불러서 여기서 죽었다. 그럼 프로그램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오류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위치를 찾기가 쉬워지는데, C++는 그 기능은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예외 처리할 때 좀 한 가지 흠이다. C++에. 그래서 이제 다시 캐치절로 넘어오면은 try, catch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는 std exception이 std invalid의 상위 예외예요. 그러니까 상속에서 애완동물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 얘는 애완동물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강아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도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d invalid argument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놓으면 invalid argument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을 거고 나머지 예외들은 여기서 잡겠죠. 그래서 그 캐치절을 작성할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캐치절은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거니까 캐치절 안에서 또다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 안에 어떤 내용을 작성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가 예외를 발생하면 여기서 캐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캐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캐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캐치해서 뭔가 하고
또다시 상위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외 처리하는 어떤 논리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G에서도 한번 처리하고 여기서도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고 다시 스로우 하면 이제 요 발생된 예외를 한번 다시 또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G에서 한번 뭔가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위로 똑같은 예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외를 던질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예외 객체를 한 번 더 복제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 거는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더라도 내가 똑같은 예외를 상위로 한번 받았던 예외를 그 예외 자체를 다시 또 상위로 또 전달하고 싶으면 그냥 throw라고 하는 걸 캐치절 내에 쓰시면 돼요. throw 2가 아니라. 그래서 throw 2 같은 건 언제 보통 쓰냐면은 예를 받아서 뭔가 처리한 다음에 상위로는 또 다른 이름의 예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 뭔가 상황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어떨 때는 보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보내도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꿔서 예외를 또다시 또 다른 예외를 발생해 가지고 보낼 때는 우리가 보통 throw 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throw 또 여기는 SCD 무슨 또 예외 뭐 이렇게 바꿔서 보낼 때는 요 형태. 근데 똑같은 애를 또 보낼 때는 요 형태로 이제 작성하는 게 복제가 안 되니까 불필요한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표준 예외들이에요. 표준 예외들인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발생시킬 이유는 없어요. bad type ID, bad cast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 했을 때 뭔가 잘못 프로그램 했을 때 시스템에서 발생시키는 예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이제 예외를 객체를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새로운 예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런타임 에러, 로직 에러 그 밑에 있는 5개, 요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객체를 예외 클래스를 내가 직접 특히 오류 발견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발견하면 거기서 죽이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굳이 새롭게 뭘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애들이나 저런 애들을 쓰시면 되겠고, 로직 에러와 런타임 에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구분하기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설명을 읽으면 명확한데, 내가 직접 이거 로직 에러로 발생해야 되나? 런타임 에러 발생해야 되나? 하면은 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로직 에러는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없는 것. 실행이 시간에서만 알 수 있는 에러. 그리고 런타임 에러는 얘는 컴파일 시간에도 알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런타임 에러는 실행 시간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컴파일 할 때는 얘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에러들은 이제 런타임 에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고를지를 이제 골라가지고 써도 되고요. 근데 저걸 잘못 고른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특히 이 오류 발견은 어차피 얘가 발생하나 제가 발생하나 내가 캐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은 죽습니다. 그러면 로직 에러로 잡아서 처리하나 뭐 런타임 에러 잡아 처리하나 런타임 에러 발생시키나 로직 에러 발생시키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근데 만약에 이제 오류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정상 종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된 예외 클래스를 내가 직접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 로직 에러를 상속받아서 만들지 런타임 에러를 상속받아서 만들지 고민하시면 되겠고, 그 고민에는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직 에러 형태로 해서 뭔가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성자에는 이제 그 문자열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외를 클래스를 만들고 싶을 때. 근데 얘는 생성자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기존 거랑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는 없고, 내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고 싶을 때. 물론 얘를 만들면은 하나 좋아지는 점은 있어요. 뭐가 좋아지나? 얘를 만들면. 가독성은 좋아져요. 이름을 통해서 뭔가 런타임 에러로 하면은 뭐 런타임 쉬는 시간 에러는 뭐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이름을 insufficient fund라고 하면은 그 이름 통해서 명확해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새 예외를 정의하는 거는 여기다가 뭔가 추가적인 메소드 만들고 뭔가 멤버 변수도 만들고 해가지고 기능을 넣고,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뭔가 도움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되면은 저런 애를 만들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제 던지면은 그거를 받아서 막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또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제 극복하고 그러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예외 처리와 관련된 문법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throw, try, catch 요 두 가지 파트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외가 뭔지 알았으니까 함수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no except라는 걸로 함수를, 메소드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자도 소멸자도 뭔가 no except로 수식해 줄 수 있는데, no except로 수식이 되면은 컴파일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함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함수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만약 no except로 수식이 안 되어 있으면 혹시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코드에 넣게 됩니다. 근데 no except를 넣어놓으면 그 장치들을 컴파일러가 함수를, 코드를 만들 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코드도 최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 except는 프로그램을 최적화를 할 때 컴파일러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 개발자들이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no except를 내가 잘못 수식했다. 그럼 어떻게 돼?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잘못된 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만약에 알아서 판단해서 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애니까 내가 최적화하겠다 할 수 있으면 no except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수식할 일은 없겠죠. 근데 컴파일러가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한 정보를 개발자가 많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용도로 이런 수식들을 많이 해요. 뭐 오버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들. 그래서 이 no excep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no except를 수식하냐? 내가 만든 함수 몸체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만든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함수가 no except야 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이 함수도 뭘로 수식할 수 있어요?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얘는 예외를 발생하는 애죠. 그렇죠? 스로우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얘는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를 no except로 수식하면은 문법 오류가 나요. 이 정도는 컴파일러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o except 안 되고 얘는 아무런 문장이 없고 문장이 있는데도 그냥 대인문 뭐 이런 거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애다. 그럼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보면 주는 who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who는 no except가 아니니까 그거를 호출하는 함수는 no except로 수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o except로 수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who를 호출하고 있지만 뭘 하고 있어요? try catch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 발생 예외를 내가 잡기 때문에 얘는 no except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ham은 bar를 호출하는데 bar는 no except고 그러면 얘도 no except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보통 이런 식으로 new 하는 new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new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no except 수식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만약 썼다. 그러면 얘는 no로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null ptr인지 아닌지 보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no except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하면서 함수들을 만들 때 no except를 한번 수식하는 습관들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no except를 no except인 애들한테 이제 수식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소멸자는 가급적이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 생성자는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인재를 받는 애들은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류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애들은 인자가 있으면은 no except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가급적이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프로그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를 우리가 발생할 때 뭘 이용해서 발생하냐면 기본적인 문법은 throw예요. throw. 근데 throw 말고 저 오류 발견이 목적이면 throw 대신에 우리가 assert라는 매크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매크로. 그래서 assert에서 가로 열고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들어오는데 저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false이면은 예외가 assert의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죽어요. 근데 얘는 조금 깔끔한 게 뭐냐면은 요런 애들들은 내가 나중에 프로그램 완성해 놓고 다 끝나서 예외가 없다,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 오류가 없다 하면은 코드를 주석 처리하거나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남겨두고 이제 요거를 추가해가지고 컴파일 하게 되면은 어서트는 다 무시가 돼요. 없어져요. 코드에 안 넣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면은 있고요. 그래서 어서트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스로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할 땐. 그 다음에 C+11에서는 static assert라는 게 이제 추가됐어요. 얘는 매크로가 아니고요. 컴파일 시간에 뭔가 검사를 할 때 static assert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static assert를 어디서 활용하냐는 건 아주 나중에 좀 고급 내용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추가는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알아두실 건 assert라는 애. 그래서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할 때 직접 스로우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스로우를 하지 않고
요 조건식을 여기다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 요 어서트의 요 조건식은 참이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false가 되면 예외가 어서트 예외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예외 처리하는 팁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try catch를 하게 되면은 이 캐치하는 부분이 복잡해서 실제 프로그램은 리뷰하기가 뭐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try 부분이 길고 복잡하면 요 부분만 G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함수로 만들고 요 파트는 이제 G를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코드를 리뷰할 때 정상적인 경우의 수행을 리뷰할 때는 얘만 보면 되는 거고 예외 처리까지 보고 싶으면 얘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원래 하나만 만들었던 걸 두 개로 나눈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것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코드 리뷰할 때 조금 편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건 각자 스타일이니까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건 원래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애들 잡겠죠. 그리고 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예외가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스타일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기법들을 발견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할 때 API를 가서 보고 이 함수가 어떤 예외들을 발생하는지를 내가 프로그램 코딩하다가 예외가 나면 그 함수에서 호출하다 예외 났으면 API를 참고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보고 내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API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이 함수들은 어떤 종류의 예외를 언제 발생하는지를 익혀두시면 이제 내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때 좀 더 이해가 높겠죠. 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도 싫고 성능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try라고 하는 건 어떤 문장들 시행했을 때 같이 실행되면 안 되는 거를 묶어가지고 트라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를 트라이 캐치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차피 쓰다가 이제 잘못된 인자를 쓰면은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죠.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i가 넘어가면 try로 이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발견하면은 return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건데 return하지 않고 throw를 하고 있어요. 요 V에 해당되는 애를 throw하고 있습니다. 캐치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래서 그 애를 0으로 바꾼 거예요. 가능한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프로그램 로직을 위해서 흐름을 위해서 쓰지는 마세요. 좋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try 이 catch throw 하면은 막 거기서 중단되고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뭔가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데 뭔가 throw를 쓰면은 더 뭔가 빠를 것 같고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얘는 예외 처리는 아니지만 이제 이 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외를 줄이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std 옵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d 옵셔널인 건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실패했을 때 어떤 값을 줘가지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find는
요 A라는 문자가 요 문자열에 없으면은 요 값을 반환해 줘요. 근데 요 값이 뭐냐면은 아마 문자열의 가장 끝, 그러니까 크기가 될 거예요. 크기를. 그리고 얘는 이제 실패했을 때, V가 없을 때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주는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뭐 내가 뭘 찾고자 했는데 찾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 정보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걸 반환하는 경우도 막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면 각각 함수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고민하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SCD 옵셔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SCD 옵셔널로 반환하면은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이 함수는 내가 요청한 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명확한 거예요. SCD 옵셔널로 반환한다는 거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환값을 못 줄 수도 있다. 내가 요구한 걸 못 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 늘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함수를 이제 앞으로 std 옵션을 써서 반환하게 되면 이제는 고민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쓸 때. 요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주는지, 널 ptr를 주는지, 뭐 최대값을 주는지, 뭘 주는지 이제 고민하지 않고 std 옵션으로 되어 있으면 이 std 옵션이니까 얘는 반환하지 않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지가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SE 옵셔널로 처리하고 싶으면은 이 정상적인 경우에 값을 반환할 때는 예전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SED null opt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럼 요걸 반환했다는 거는 이 서치가 요청한 거를 못 찾았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찾은 다음에 이 find log이 null ptr 이게 이렇게 보는 건 이제 포인터 개념을 써요. 반환값을.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if와 hen 쓰면 얘가 포인터면 null ptr이면 false가 되겠고 null ptr 아니면 true가 되겠죠. 그러면 find log이 true면은 있다는 거고 이게 없다는 거는 얘가 못 찾았다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has value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 함수형 프로그램과 결합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이제 반환값을 줘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정상적인 반환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어떤 값을 줘서 알릴까? 이 고민을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쓰면 돼요? std 옵셔널 써주시면 되겠고 std 옵셔널은 이제 범용 클래스예요. 범용 클래스니까 내가 원래 반환하고자 하는 게 sizeT면 sizeT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int면 in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사용법은 요거랑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되게 프로그램 할 때 좋다. 고민이 사라진다. 명확해지고 가독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SE 옵셔널은 또 이제 C++만 있는 게 아니고 자바 언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함수들을 만들 때 어떤 값을 잘못됐을 때 반환해야 되지 그 고민을 이제 안 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